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외진 골목길.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 프랑스인 남성이 충격에 휩싸인 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바로 전 세계 최고의 와인을 감별하는 20년차 소믈리에였는데요. 그의 표정은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선술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프랑스인 소믈리에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믈리에입니다. 와인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와인을 감별하고 평가하며 최상의 와인을 찾아내는 것이 제 일입니다. 보르도의 유명한 샤토,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따뜻한 언덕, 미국 나파밸리의 최첨단 와이너리, 와인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과 최고급 호텔에서 명품 와인과 어울리는 정교한 요리를 즐기며 누가 봐도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저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완벽한 와인을 찾으려 할수록 제 안의 공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작은 선술집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완벽한 와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탄닌과 산미의 균형, 오크통에서 우러나는 미세한 향, 포도 품종과 테루아의 조화, 이건 최고야. 와인을 마신 후 이렇게 말하는 순간을 위해 저는 평생을 와인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평가한 와인은 명성을 얻었고 와인 업계에서 제 한마디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와인을 마실 때마다 숫자와 분석이 먼저 떠올랐고 그 술을 함께 마시는 사람들의 얼굴은 흐려졌습니다. 와인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제게는 업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와인을 마실 때마다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와이너리를 운영하셨고 저는 그 포도밭에서 뛰놀며 자랐죠. 포도를 직접 따서 손으로 으깨고 햇살 아래에서 함께 웃으며 와인을 만들던 기억. 그때 와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인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와인의 향과 맛은 분석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국제 와인 컨퍼런스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 국제 와인 컨퍼런스, 장소 대한민국, 서울. 솔직히 저는 한국의 와인 시장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와인 강국에 비하면 한국은 그저 신흥시장일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초대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어쩌면 새로운 경험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항이라니. 공항 내부는 유리처럼 반짝였고 입국 심사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길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가 예상했던 아시아의 오래된 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와인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와인과 한국 음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식과 와인의 페어링을 고민하고 있죠. 솔직히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와인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경험보다도 더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컨퍼런스가 끝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걷던 저는 비를 피해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좁고 조용한 거리, 서울의 화려한 중심가에서 벗어난 공간, 그리고 그 골목길 끝에서 저는 작고 소박한 한국식 선술집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기름에 부친 음식 냄새. 여기는 뭐지? 왠지 모르게 이곳에 끌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삐거.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빗소리와는 정반대의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퍼지는 구수한 기름 냄새. 저는 선술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앉아 대화를 나누며 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술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와인 바에서처럼 형식적인 예절을 갖출 필요도 없고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선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구나. 어서 오세요. 저를 반긴 사람은 이곳의 주인인 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따뜻한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자연스럽게 와인 리스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아무리 살펴봐도 와인 메뉴가 없었습니다. 여긴 와인이 없나요? 윤희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긴 와인 대신 막걸리와 소주가 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막걸리? 쌀과 누룩으로 발효시킨 한국의 전통술. 와인과 비슷한 발효 과정을 거친다고는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윤희는 곧 하얀 사기잔과 함께 도자기 병을 가져왔습니다. 막걸리를 한 잔 따라 들었을 때 저는 먼저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강한 과일 향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발효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첫 느낌은 부드러웠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약간의 탄산감, 그리고 부드럽게 감기는 쌀의 단맛,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의 산미가 혀끝을 스쳤습니다. 이건 예상과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어때요? 막걸리는 처음이시죠? 윤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작은 잔 안에서 이렇게 깊고 다양한 맛을 느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곧 윤희가 커다란 접시에 파전을 가져왔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부친 파전 위에는 잘게 썬 파와 해산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막걸리 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막걸리는 기름진 음식과 잘 어울려요.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파전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했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기름진 맛과 해산물의 감칠맛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본능적으로 와인을 마시듯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서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막걸리의 산미가 파전의 기름진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탄산감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술과 음식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윤희는 제 앞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파리에서도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곳은 조금 달라요. 여기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녀는 손님들을 가리켰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들은 서로를 처음 만났을 수도 있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막걸리는요, 그냥 술이 아니에요. 이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와인의 향과 맛, 숙성 방식, 테루아를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술이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 시골의 작은 마을, 아버지가 운영하던 와인너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포도를 수확하던 날, 와인이 완성되는 날이면 아버지는 이웃들을 불러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그때의 와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탄닌이 거칠고 산미도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인을 마시며 사람들은 함께 웃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서울의 선술집에서 그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술집을 떠나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마자 다시 이곳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가 자꾸 생각나지? 그리고 저는 다시 그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다시 찾은 윤희의 선술집. 그곳은 여전히 따뜻했고
막걸리는 변함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윤희는 놀라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저는 이번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막걸리 한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윤희의 선술집을 찾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고 그 안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와인을 만드는 건 익숙하지만 막걸리는 전혀 몰라요. 윤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저는 막걸리를 직접 빚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여태껏 본 그 어떤 와이너리와도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와인 시장에서는 수십 년 된 오크통과 고급스러운 병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이곳은 커다란 쌀 포대와 누룩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능숙하게 쌀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좋은 막걸리는 좋은 쌀에서 시작돼요. 저는 손으로 쌀을 들어 올려 살펴보았습니다. 쌀 한 톨 한 톨이 반짝였고 손끝에서 미세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와인은 포도에서 시작되듯 막걸리는 쌀에서 시작되는군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쌀만으로는 좋은 막걸리를 만들 수 없어요. 누룩과 물이 만나 발효되는 과정이 중요하죠. 막걸리의 제조 과정은 단순해 보였지만 와인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쌀을 씻어 불린 후 찌고 식히고 누룩을 섞어 발효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인의 발효는 오크통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막걸리는 단 며칠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쌀은 천천히 변하며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막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자 은은한 발효 냄새가 퍼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잔을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목넘김, 알싸한 탄산감, 그리고 은은한 단맛과 산미의 조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와인과 다르면서도 닮았다. 와인과 막걸리, 각기 다른 술이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맛. 막걸리를 마시며 저는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함께 포도를 수확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와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한 잔의 와인은 그 어떤 최고급 와인보다 따뜻했습니다.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와인 전문 기자 로이 르그랑이 희의 선술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클로이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동료이자 때때로 날카로운 경쟁자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와인 행사에서 마주쳤고 그녀는 제가 평가하는 와인과 제 방식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직설적이고 솔직하기로 유명했으며 종종 와인 업계의 권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클로이가 제가 매일 저녁 작은 한국 선술집을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알렉상드르, 세계적인 소믈리에가 이런 허름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니 믿을 수 없군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한껏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곳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거죠? 인이 아니라 이걸? 그녀의 시선에는 막걸리를 가볍게 보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그저 오래된 낡은 선술집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죠. 와인만이 최고라고, 다른 술들은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것 한 잔 마셔볼래요? 클로이는 살짝 코웃음을 쳤지만 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효된 쌀 맛이네요. 그녀는 막걸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막걸리의 맛을 이해하려면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단순한 맛의 비교가 아니라 그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분위기, 그리고 함께 나누는 감정까지 포함해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윤희의 선술집에서 다시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와인을 평가하며 살아왔지만 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술이 사람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있다. 완벽한 향과 맛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이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선술집에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선술집에서 막걸리 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비를 피해 우연히 들어온 작은 선술집. 막걸리 한 모금에서 느낀 예상치 못한 감동. 윤희와 함께한 시장 방문. 그리고 직접 빚은 막걸리의 깊은 맛. 그리고 클로이의 조롱과 나의 깨달음. 저는 결국 휴대전화를 꺼내 이곳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잔에 담긴 막걸리, 그 옆에 놓인 노릇노릇한 파전. 그리고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완벽한 맛을 찾으려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진짜 맛은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 있다. 서울의 작은 선술집에서 나는 와인의 본질을 다시 배웠다. 그 글을 올린 후 저는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과 글이 SNS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선술집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소믈리에가 극찬한 한국의 전통주, 프랑스 와인 전문가가 인정한 막걸리. 며칠이 지나자 윤희의 선술집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와인 애호가들은 물론 외국에서도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놀란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감정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TV 프로그램과 잡지에서도 윤희의 선술집에 대해 취재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몇몇 와인 애호가들까지 호기심을 갖고 막걸리를 경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제게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겠죠? 몇 주 뒤 저는 파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윤희의 선술집에서 마지막으로 막걸리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나는 막걸리보다도 이곳의 분위기를 사랑하게 된 걸지도 몰라. 윤희는 잔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가게가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배운 걸 나눈 것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윤희와 마지막 잔을 나누고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혹시 파리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때는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와이너리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 풍경, 그리고 아버지가 가꾸고 있는 포도밭. 이곳은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포도밭 한가운데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이곳에서 와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생각이 바뀐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와인을 한 잔 마시며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이라면 다시 시작해보자. 그 후 저는 더 이상 와인을 단순히 평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과 이야기가 담긴 와인을 만드는 소믈리에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작은 선술집에서 배운 것처럼 술이란 단순히 맛을 감별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와이너리를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장의 평가나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과 나누는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윤희를 다시 만나 막걸리와 와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 날을 꿈꾸며 저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윤희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곧 프랑스에 갈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이 만든 와인 직접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때 막걸리 한 병도 가져와 주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완벽한 맛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과 이야기를 담은 술을 만드는 소믈리에입니다. 그렇게 한 잔의 막걸리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막걸리, 그 자격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